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예고해드린 대로 3부에서는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미래에 대해서 젊은 정치 두 분과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합쳐서 3전 전패. 낙선 유경험자들. 우선 서울 노원병 재보궐선거에서 출마했다가 이번에 낙선한 바른미래당 이준석 노원병 지역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 시사평론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YTN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오창석입니다. 그래요. 자, 왜 이래 분위기가. 친 YTN 인사가. 줄 세워요? YTN에 계속 나오고 싶어 하는 거 같아요. 그런가? 우리 방송 항상 YTN 간부들이 잘 듣고 있기 때문에 늘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저러니까 낙선하지. 그래요. 이번에 이준석 의원이 27.2% 득표율. 나름 선전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어때요? 야, 진짜 근데 선거 3번으로는 처음 해보니까. 이거 뭐 당 지지율이 5% 이렇게 나오는 상황 속에서 뭐 해보는 게 참 쉽진 않더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총선 때는 얼마나 나왔어요? 32? 32. 네. 31, 32. 지난 총선 때 오창석 의원이 몇 프로 얻었죠? 26.5%? 네네. 22,328분의 소중한 표로. 됐고요. 진짜 상처가 컸나 보다 저런 거 기억하고 있는 거니까. 이 숫자는 뭐 군번 이후로 안 까먹는 숫자입니다. 네. 근데 그때 당 지지율보다 높게 나왔어요, 낮게 나왔어요? 똑같았어요. 당 지지율이 부산에서는. 부산의 당 지지율. 네, 부산 당 지지율이. 개인적인 능력은 없는 걸로. 당시 조경태 후보가 59.7%. 네. 근데 그게 참 엇갈리는 게 조경태 의원 본인도 이제 그 전에 2번 낙선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보면 막 그 맨몸으로 이렇게 막 포스터 찍기도 하고 별거 다 했잖아요. 네,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보다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훨씬 많이 나왔죠. 왜냐면 그때는 조경태 의원이 11% 받고 그러니까. 네. 일단은 15% 이상 득표했으니까는 한숨 돌린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는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아니, 그게 그 KBS였나? 그 지상파 조사였나? 11% 조사가 한번 떠가지고 그랬는데, 나머지 조사 추이들 보면은 20% 이상 받는 거는 기정사실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공천 갈등이 없었다면은 뭐 판세를 뒤집지는 못했겠지만은 30% 이상은 얻었을 수 있겠다. 아니,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 선거 며칠 전까지도 제가 공천 받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이런 표현 지금 와서 하기 좀 그렇지만은 일부 이제 우리 당내 일부 인사들이 무슨 표현을 쓰면 낙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공천 보류시켜 놓은 건데 낙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의도적이라고 전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낙천으로 아예 인식되어 있던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건 안타까웠어요. 투표 포기층이 좀 생겼다라는 거. 팟빵 앱으로 아양 박지희님께서 이준석님 안 위원장님과 함께한 소감이 듣고 싶습니다. 안철수 맛본 소감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니 페북에 글 쓰셔서 제가 이준석 의원 페북 팔로우 하고 있거든요. 친추 좀 받아주세요. 좀 받아주세요. 받아줘요. 전입 신고를 해야 돼요. 어려운 거예요. 철수 맛 좀 봐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렇게 글을 쓰신 적이 있어가지고. 페북에. 그런데 사실 무슨 맛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저는 제가 무슨 뭐 비하적 표현을 그걸 쓰고자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저랑 안철수 이제 대표랑 갈등 관계만 조금 생기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문파들인 것 같은데 와가지고 뭐 자꾸 철수 맛 좀 봐라 이런 댓글을 달아가지고 난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이게 보면은 이게 무슨 맛이지 무슨 말이지 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좀 찾아보니까 과거의 민주당 내에서의 갈등 상황들을 이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약간 비슷한 것이 있었으니까. 좀 있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때 맛을 제대로 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댓글 달았을 겁니다. 자, 한국당 후보로는 강현재 변호사가 나왔어요. 14.3%. 생각보다는 한국당 제1야당 간판으로서는 좀 낮게 받지 않았나. 저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강현지 후보가. 이게 원래 강현지 후보가 이제 5% 이렇게 나오던 지지율 조사를 갖고 있다가 여기야말로 샤이 보수가 좀 결집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투표수 결과를 보면 사전 투표 때는 이제 강현재 후보가 이것보다 못 받았는데 본 투표 때는 이것보다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3, 4일 앞두고 그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결집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샤이 보수들 이른바? 그렇죠. 그래요. 근데 샤이 보수라기보다는 이제 좀 세상 소식에 좀 빠르지 않은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당 후보로 나왔는지 좀 모르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저희 지역구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뭐 그런 변화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관성으로 이제 자유한국당 뽑은 분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손수호 변호사가 이 지역에서 강현재가 2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었는데 틀렸네요. 책임을 좀 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형적인 가짜뉴스 아닙니까? 여기 전형적인 지역구 활동 안 해본 사람들의 발언이죠. 네. 그러니까 원래 언론인 출신들이나 아니면 또 변호사 방송하던 분들이 선거 나가면은 헤매긴 헤매더라고요. 네. 그래요. 지금 각종 언론 보면요. 보수 괴멸, 보수 전멸, 뭐 이런 단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 권력이 통째로, 더불어민주당 넘어갔기 때문에 2020년 총선도 어려워질 것이다. 전제가 있죠. 보수가 환골탈퇴를 하지 않는다면. 뭐 이런 전제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도 좀 암울하거든요. 과연 바뀔 수가 있을 것인가, 보수 정당이.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약간 안타까운 게 환골탈퇴를 보수가 할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2008년도에 바람으로 싹 당선됐을 때 그때 이제 뉴라이트라 하는 분들이 이제 나름 이제 괜찮은 멤버들로 등장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활동 영역을 만들어줬으면 괜찮은데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MB 대통령이 이제 그걸 풀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공천 학살이나 이런 거 하면서 안에 당에서 이제 잠재적 경쟁자인 박근혜 후보와의 경쟁하는 바람에 그 기회를 싹 날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뉴라이트가 싹 다시 학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인재 풀이 말라버린 게 가장 큽니다.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떻게든 어떤 영역에서든지 그러니까 학계라든지 아니면 뭐 관계라든지 아니면 과거처럼 법조계라든지 이런 데서 충원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약간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성태 원내대표도 오늘 거의 해체 수준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은 전당대회가 자유한국당은 뭐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와가지고 대표가 된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 나무는 그 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의원 말처럼 외부에서 정말 혁신적인 인사들을 뭐 수혈한다든가 이런 아니면 중진들이 다 용퇴하고 뭐 신진 인사들이 올라온다든가 이런 정도의 혁명적 수준이 아니면은 저는 맞는 말만 하니까 말씀드리자면요. 정우택 대 김무성입니다. 거기서 어느 쪽의 비전을 느끼시는지는 제가 이제 청취자분들이 판단을 하실 테고요. 나경원은 빼는 겁니까? 단일화합니까? 아니, 가능성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굉장히 나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분은 원내대표 때도 항상 나오고 싶어 하셨고요. 전 선거 출마하셨지만은, 네, 그게 지금 구도화에서는 나경원 의원님이 대표하고 있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힘을 받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수도권 위주의 정당이 되었다라면 나경원 의원님이 힘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구도는 영남이냐 충청이냐 뭐 이렇게 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촌 야도의 분위기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선거 끝나면 이제는 조금 있으면 앞으로 정계 개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바른미래당을 흡수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이? 글쎄요. 그런데 그게 흡수는 안 될 테고요. 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가능한 시나리오가 당대당 통합일 텐데 그걸 원치 않을 겁니다. 자유한국당 쪽에서. 네. 왜냐하면 그걸 원할 정도로 아직까지 간절해지지 않았다라고 보이는 게 지금 상황이 이런데요? 예, 그게 총선 전이 돼야 좀 더 절박해질 겁니다. 네, 오늘 정우택 의원이 말했어요. 지금 당대당 통합하면 0+0은 0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 할 것 같고. 오창석 의원, 네. 홍준표 대표가 사퇴하면서 나라가 통째로 넘어갔다라고 했어요. 네. 이거 아직 심각성 인식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네. 본인 정신만 통째로 넘어간 것 같은데 굉장히 안타깝다. 그런데 아직도 SNS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탄핵 이후에 정당 지지율이 7%였는데 대선 후보 24% 끌어올린 건 홍준표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가 아직도 돌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는 주변의 세력들이 아직도 각성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대로 갈 것 같네요. 그건 제 생각에 오창석 씨가 만약에 새누리당 후보로 나갔어도 비슷한 지지율이 나올 수 있었을 거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에는 그 시점에서는. 네. 이 보수가 거의 전패라고 봐야죠. DK 빼고 두 군데 빼고 다 졌으니까. 그것보다 내용이 이제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지는 선거를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도를 한 흔적이 없다라는 게 가장 안 좋은 그러니까 게. 저도 멋있게져야 되는데.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 우리가 젖잘싸라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은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하는 그게 있는데 보면은 뭐 젊은 후보들 내세운 것도 아니고 이인재, 김태호 어떻게 보면 중량감이 있지만 사실 새로운 카드라 보기 어려운 그런 카드들이 지방에서 나왔고 서울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이건 다 100% 홍준표 대표가 이제 만든 판인 게 처음에 홍정욱 의원 같은 경우에 상당히 유력한 카드로 거론됐었는데 예. 가서 뭐 지나가는 말처럼 툭 던지니까 누가 기분 좋아서 그거 나오겠습니까? 그거 보면은. 그러니까 인재를 영입하는 대표의 자세가 아니었다 그거는. 오히려 이 명분만 주고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아니 세상에 본인이 홍준표 영입 인사로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예를 들어 서울시장급 인재를 영입하려고 그러면 영역을 만들어줬어야 되는 건데 그냥 니 나올래 말래 이런 식으로 이제 가버리니까 아무도 안 나온다 그러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뭐 패배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홍준표 대표의 뭐 독단적인 선택 이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가장 큰 원인은 패배의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조선일보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예. 보수가 이제 북한이 망하면 뭐 먹고 사나 이렇게 썼었어요, 제가. 그랬더니만 그때 애국 보수 쪽에서 저를 거의 뭐 파문시켰어요, 그 뒤로. 근데 이제 그게 현실화 되는 거죠, 이제. 과거에 보수가 이제 갖고 있던 세 개의 기둥이라고 한다면은 안보, 교육, 경제 이건데 교육과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쟁 위주의 이제 수월성 교육이라는 것이 빛을 좀 잃어가고 그리고 경제도 이제 낙수 경제로 힘을 좀 잃어가고 안보는 그래도 보수가 좀 낫다라는 인식이 심어져 있었는데 최근에 대북 화해 모드라는 것이 그 세 번째 기둥을 그냥 뽑아갔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지금 솥을 걸어놓을 기둥 자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뭘 정립할 거냐를 이제 좀 찾아봐야겠죠. 그러니까 원인이 나온다면은 뭐 회답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남북회담, 북미회담 이어지면서 다 평화 분위기였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 또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서 다 계속 뭐 찬물을 끼얹는 발언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잘 안 되라 이렇게 고사지는 듯한 뉘앙스를 들렸단 저는 말이죠. 약간 선거를 치르면서 무슨 주술적 의미의 선거를 치르나 생각했던 게 뭐 트럼프가 갑자기 뭐 회담 엎을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대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얘기하는 것들 보수층에서 얘기하는 것들 보면서 그런 걸 믿고 선거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참 제가 지금까지 봤던 새누리당의 선거와는 참 다른 모습이었고요. 새누리당은 선거 때 변수가 없으면 변수를 만들어내면서까지 선거에 이기는 그런 전투력을 가진 집단이었는데 이번에 보면 거의 주술적 의미로 뭐 비가 올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이건 좀 이상한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차승 의원이 생각하는 보수의 패배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일단 저도 똑같이 이준석 의원이 썼던 그 칼럼을 기반해서 말씀드리면 보수가 보수다움을 잃었다. 그 칼럼에서 뭐라고 쓰셨냐면 법과 원칙이 무너졌다고 했거든요. 지금 공천 학살 같은 거 보면은 창원 지금 허성무 시장 당선됐죠. 뭐 저 우리 당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지만 잘하고 있는 시장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재선을 하면은 충분히 그냥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굳이 날려보내고 다른 사람을 심었단 말이죠. 결국 무소속 나갔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공천 학살 자체가 보수다움을 잃었기 때문에 내가 보수지만 보수를 찍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투표율이 높으면은 샤이 보수가 결집해서 결국은 민주당에도 불리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번에 완전히 깨졌던 것이 내가 보수임에도 보수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상황. 보수임에도 보수를 찍고 싶지 않은 상황으로 연결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투표 안 한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에요. 저도 이제 지역구를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민심을 들어보면은 보수가 투표를 안 했다는 거죠? 네, 안 한 분들이 꽤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매번 투표하는 거 아는 분들인데 이번에는 투표 써서 얼굴 못 뵌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지도부 체제가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일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 이거거든요. 근데 오창석 씨는 어떻게 이준석 씨를 굉장히 사랑하는 모양이네요. 페이스북도 다 따라다니고 칼럼 쓰는 것도 다 보고. 오늘 내가 칼럼 링크했거든 내가 옛날에. 오늘 링크한 거예요, 오늘. 2013년에 했던 거를. 오늘 링크했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 무슨 생각하셨나 보러 들어갔던 거예요. 그랬어요. 나오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문자 메시지로 4051님께서 10년, 15년 후쯤 이준석님과 같은 분이 보수 통합 선두주자로 나서야 한다 생각합니다. 오래 할 건데요. 그러니까 왜 10년, 15년? 이미 집은 무너졌는데 왜 10년을 기다려? 10년 뒤면 두세 번 더 떨어져야 돼요. 혹시 뭐 자유한국당 갈 생각은 전혀 없으시겠지만 정권을 주겠다. 바르게 세워달라. 정권이면 가야죠 당연히. 정권이 갑니까? 전권이면 가야지 됩니다. 가면 가가지고 처음부터 다 날릴 건데 전권이면. 갔는데 수렴청정이면. 그건 박차가 나와야지. 아니, 전권이면은 다 잘릴 거냐고. 네. 저는 안철수
대표만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새정치민주연합을 시작해서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지금 자유한국당만 철수 맛을 못 봤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박찬종 의원에게 따라붙은 별명이 당 브레이커였거든요. 그분만 들어가면 당이 깨진다. 지금 안철수 의원이 어쨌든 들어온 당이 다 깨졌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여의도판에서는. 그게 그런 징크스가 깨져야 되거든요. 이게 징크스가 더 짜증나는 그런 왠지 이상하다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보면 섬뜩해질 때가 그 얘기가 그 얘기였나 막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이럴 때가. 근데 개인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의 향후 향배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정책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정책을 잘하는 사람이 정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꽤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유승민 대표도 같은 경우에도 정책적으로는 여러 가지 비전이 있지만 정치에 있어서는 좀 개선할 점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데 안철수 대표는 이번에 정치와 정책 둘 다 무너진 게 좀 큽니다.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정치력에 있어가지고는 결국 당을 합쳤으면 거기서 둘 다 안고 가는 게 리더십이고 이제 그거를 어렵지 않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가질 몫을 내려놓으면 아주 쉽게 해결돼요. 그거는. 근데 그걸 하지 못했던 것과 정책적인 면에서 이번에 안철수 대표의 최대 강점인 어떤 일자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서울시 선거에 접목시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드루킹만 쫓아다니다가 이제 선거가 끝난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좀 이번에 뼈아픈 실패였던 것 같은 게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 안철수 대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옹호할 만한 건덕지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뭐 안철수 대표가 사람은 참 괜찮고 능력도 있는 분인데 뭐 박지원 대표랑 같이 다니는 이상해졌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박지원 대표도 없고 본인이 주도권을 발휘해서 당을 운영했는데 이렇게 된 거니까요. 이번엔 핑계거리라기보다는 좀 본인에게 가해진 타격이 좀 클 것 같다는 생각이 이번엔 손학규 대표 핑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진짜 그거는 정책과 정치 이외에 그건 인성까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그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결국은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잖아요. 처음부터 대통령 하려고 나왔고. 그렇죠. 근데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3등. 이번엔 서울시장 선거 때도 3등. 이렇게 되면 본인의 꿈이 자꾸 멀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벌써 뭐 정계 은퇴 이런 이야기도 본인이 하지 않았지만 언론에서 나오고는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쉽게 포기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오늘 무슨 한겨레 TV에 보니까 당선 소감문을 써놨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서울시장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거는 어떤 정무적 판단을 내리면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오늘 실제로 기사 나온 겁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쉽게 포기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걸 준비를 하시겠죠. 다만 그 어떤 준비를 하더라도 그 이준석 의원 말씀하셨듯이 안철수니까 이건 믿을 수 있어요라는 것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앞으로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지금 서울시장 공약 중에 뭐 지하철 전부 지하화 이런 것들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새로운 걸 가져놔야 된다. 이준석 의원도 당선 소감문 썼습니까? 당선 소감이요? 저는 무슨 뭐짓은 말할 때든 준비 안 해갑니다. 그거는 리얼 라이브로 제가 즉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대본에 오창석 씨는 다 써왔네 뭐. 네, 저는 준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노력해야지. 이동현 씨 써서 다녀요? 저는 그냥 가요. 나만 그러면 또. 원희룡 지사가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본인도 중앙에 신경 쓰지 않겠다. 제주도만 바라보겠다. 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원희룡만 살아남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 보수의 핵으로 뜰 수도 있겠다. 다음 대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시점에서요. 지금 시점에 한 1년 정도는 보수 정당인 사람들은 당 속된 말로 뒤치다거리 하는데 좀 어려운 일들이 있을 테니까요. 예. 이거 하는 역할로 본인이 뜨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 1년 정도 지난 뒤에 그러니까 2019년 지금 그때쯤 아마 차기 총선을 놓고 공천권을 놓고 혈투가 벌어지지 지금은 다들 그냥 먼 산 보고 있을 겁니다. 조금 관망할 거다. 근데 오창석 씨 많이 써와도 소용이 없는 게 제가 네. 미리 질문지하고 전혀 다르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준비된 게 그대로 나오는 게 없어요. 원희룡 지금 인물론 승리한 원희룡 기사 어떨까요? 그러니까 인물론, 신물난다 이렇게 써왔거든요. 다른 데로 가네요. 계속. 오창석 씨 박근혜 대통령한테 사랑받았을 것 같아요. 다만 저 수첩은 제가 쓴 겁니다. 아무 의미 없네요. 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의 변신이랄까요? 아니 완전히 개혁이지.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시네요. 이준석 의원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 오늘 이제 그냥 상식선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쇼를 했잖아요. 무릎 꿇고 무슨 현수막 걸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페이스북을 훑다 보면은 과거 이제 새누리당 당직자들, 사무처 당직자들, 젊은 당직자들이 이제 그거 평가해 놓은 걸 읽게 됐어요. 그런데 그 공통되게 4명 정도가 다른데 다 뭐냐면은 쟤네들은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것 같아라고 달았어요. 네. 그게 뭐냐면 국회의원은 뭐 4년 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들락거리지만은 사무처 당직자들은 10년 넘게 당에서 이제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오히려 당의 흥망성쇠에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 현역 의원들이 오늘 의총하면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것 같아 쟤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미 그 젊은 당직자들이 보기에도 앞으로 혼란밖에 찾아올 것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뭐 안 좋은 징크스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징크스가 맞을 확률이 좀 높아질 것 같긴 해요. 이런 건 진짜 돈 받고 하고 싶다는 라디오 10만 원 받고 아니라 내가 특히 벌써부터 호남계 의원들은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자유한국당하고 뭐 당대당은 불가능할 것 같고 일부는 민주평화당, 일부는 뭐 자유한국당 뭐 이렇게 또 남는 분들도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못 가겠죠. 가기 어렵겠죠. 콜이 있더라도. 똑같나요? 몰라요? 정권을 주면 똑같나요? 저는 하태경 의원님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바른미래당이 깨질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근데 다들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우선 일단은 갈 겁니다. 갈 데가 없어서. 네, 그 말은 뭐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흡수합당이라는 거는 어느 정치인이라도 그거는 원하지 않을 것이고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그랬을 때 결국에는 몸집 또는 지지율을 키워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당대당 합당을 노릴 텐데 그렇게 하는 과정은 결국엔 시간이 좀 걸리기도 했고요.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내부 정리가 돼야 그 사람이 협상 파트너를 앉아가지고 뭔가 협상을 할 수 있는 건데 저쪽에 협상한 파트너가 들어앉으려면 한참 걸릴 겁니다.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당분간은 그냥 요 현 상태 유지될 것 같아요. 오늘 김성태 권한대행이 나와가지고 조기 전대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뭐 조기 전대 없으면은 지금 당분간 이 체제로 간다는 건데 큰 변화 없이 갈 것 같아요. 지금 눈치 보면서 어떨 때 어떤 시나리오를 움직이면 유리할까. 결국은 사실상 보수의 재건이라기보다는 당대표를 노릴 수 있는 사람의 유리한 이점에 따라서 저는 흘러갈 가능성이 당분간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친박이 결국에는 마지막 시점에 들고 나오려고 하는 게 황교안 총리일 거거든요. 근데 황교안 총리가 지금 시점에 안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황교안을 염두에 두게 만드는 어떤 정우택 출마. 아니 황교안 전 총리가 다시 오면 뭐 도로 친박당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황교안 총리가 지금 시점에는 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친박 입장에서는 지금 비벼볼 수 있는 마지막 언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황교안 총리의 어쨌든 고정 보수층 지지를 이제 끌어내는 걸 텐데 그리고 아무래도 홍준표 대표가 최근에 이제 좀 품격 없는 행동이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가 이제 중후한 그런 멋은 있는 분이거든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외모나 아니면 말투에서 풍기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반사적으로 좀 노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천지개벽 카드는 아닙니다. 그게. 그럼요. 네. 물론 보수 일각의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겠지만 보수 전체가 좋아할 카드는 전혀 아니라고 좀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 하에서 지금 보여주는 지지율이 보수의 콘크리트를 완전 깨부셔가지고 안에 있는 철심까지 간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렇고 이제 다시 콘크리트 정보를 확보하는 데까지는 황교안 총리의 역할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고요. 그 위에 이제 뭘 더 덮으려면 또 이제 새로운 시나리오가 나와야겠죠. 본인도 조금 염두에 뒀는지 지방선거 2곳 정도는 지원 유세 하셨더라고요. 황교안 총리가. 하셨더라고요. 되게 많이 찾아본다. 강은희 교육감일 거예요, 아마 거기가. 네, 강은희 교육감하고 몇 군데 갔을 거예요. 그래요. 교육감 얘기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거의 또 진보 교육감이 다 이겼거든요. 야, 이번에 근데 투표용지가 이제 랜덤 배치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진짜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보 교육감이 다 이겼잖아요. 찾아봤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지난번 지방선거도 진보 교육감이 다 승리했거든요. 거의 다. 그게 왜냐면 현역 프리미엄이 있는 거죠. 그분들한테. 네. 실제로 이름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분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번에 서울만 하더라도 박선영 교육감 후보가 상당한 표를 득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영달 후보가 사실상 안철수 후보 계열이라고 이제 광고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또 결국에는 중도 보수 성향은 다 갈라지는 그런 결과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도의 어쨌든 상으로 결국에는 진보 쪽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구도로. 네, 그렇죠. 현역 프리미엄의 구도까지 맞춰졌으니. 교육의 어떤 국민의 상한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다.
저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보기에는 이번 정부에서도 보면 초기에 뭐 가장 두 명의 장관이 좀 비판받은 분이 있던 박상기 장관하고 저기 또 누구야? 김상곤 교육부 총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정부의 교육 정책 같은 경우에는 성공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부분은 아직 없었기 때문에 저는 교육에 있어서는 뭐 그런 어떤 성과 평가는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외고 이제 폐지나 이런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그게 찬성률이 아주 높은 건 또 아니에요, 보면. 아니, 그런 차원에서 질문 드린 게 아니고요. 네. 그동안 경쟁 교육을 계속 강요했잖아요, 대한민국이. 그게 조금 질려하는 거 아니냐, 국민들이. 근데 저도 이제 선거 치르다 보니까 지역에서 교육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요. 지역마다 갈립니다. 예를 들어 저희 상계동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또 이제 꿈과 키를 키우는 교육 또 이래가지고 또 전인 교육 또 이렇게 가면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아, 상계동은 또 공부 많이 시키는 동네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 그 지역별 특성이 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뭐 이렇게 끝나? 시간이 벌써 1분 오버했어요. 아, 진짜.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와서 또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재미있고 유쾌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이준석 노원벽 지역위원장 시사평론가 오창석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 우리 이해할까요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예,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연예 뉴스 듣는 시간이죠. 우리 이해할까요? 이 코너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테나시아 김하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내 최초 시사평론가 겸 영화배우 남태우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당대 최고의 무명배우 남배우입니다. 네, 미운 50대. 네. 오늘은 미운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벌써 했어요. 뭐가요? PD가 남배우 씨 때문에 수명이 단축된답니다. 일찍 좀 다니세요. 제가 무려 10분이나 일찍 왔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20분 일찍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두 분 다 투표하셨습니까? 네, 그럼요. 했습니다. 사전선거. 사전선거? 예. 그 남태우 씨는 뭐 시사평론가를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대해서 분석은 네. 다른 데서 많이 하셨을 테니까. 네. 굉장히 독특하게 연예 전문 기자에게 아하. 이번 선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 결과요? 네. 저는 이거 투표가 될 때 방송 뉴스 정면승부 방송 모니터를 했어요. 예. 근데 댓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밝으셨다고. 누가요? 이 작가님이 목소리가 굉장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군요 지금. 밝으셨다는 댓글을 보고 네. 방송을 열심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방송을 재밌게 들은 걸로만. 네. 예. 지난주 영화 허스토리 이야기 하려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네. 자, 남태호 씨 지난주에 하려다가 못한 영화 이야기 해주시죠. 네. 허스토리가 지금 이제 개봉을 할 건데 지금 이제 위안부 문제를 다룬 영화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들을 좀 소개해 드릴 생각이었는데요. 변영주 감독의 낮은 목소리가 있었고요. 또 김양기 씨하고 김세롬 씨인가요? 눈길이라는 작품이 있었고 또 제가 이제 출연하려다가 말았던 귀향. 그리고 작년에 굉장히 화제를 모았던 나문희 선생의 명년기였던 I Can Speak. 이런 작품 그리고 또 소리굽새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라는 작품까지도 있었고요. 그리고 싶은 것 이런 작품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에 대한 관심들을 좀 많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드리고요. 또 어폴로지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그 작품도 있었고 중국에서 지금 위안부 문제를 다룬 영화 22명의 할머니들의 담담한 얘기를 다룬 22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 작품은 이제 중국에서 최고의 다큐멘터리 흥행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5억 정도의 제작비인데 280억 정도에. 그래서 사실 중국인들의 역사를 잊지 않으려는 의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영화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아직 그 수입 계획이 별로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허스토리에 김희애 씨가 나옵니까? 네, 그렇죠. 김희애 씨가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연기를 많이 했고 부산 사투리하고 일본어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살을 한 10kg 정도 찌워야 했기 때문에 노력을 했는데 한 5kg 정도 찌워가지고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흥행에는 성공할까요?
아직까지 흥행에 대해서는 뭐 알 수가 없는데 스코어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평은 굉장히 좋았고요. 민규동 감독이 아시다시피 여우괴담 2로 데뷔했던 감독인데 이 감독이 이제 잔잔한 작품이나 또는 뭐 휴머니즘에 대한 이런 영화들을 굉장히 잘 만든 감독입니다. 그래서 예. 만듦새에 비해서 흥행 파괴력은 어떨지 김혜 씨가 굉장히 좋은 연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대중들에게 흥행으로 이어질지는 아직은 좀 가늠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십니다. 예. 영화 얘기 하나 더 할까요? 일랑이라는 영화가 개봉하나요? 아니면은 준비 중인가요? 개봉 준비 중이에요. 7월 말에 개봉될 7월. 예정이고요. 예. 김지훈 감독의 신작입니다. 그리고 강동원 씨, 뭐 정우성 씨, 한효주 씨가 나올 거라고 예고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또 흥행 작품이 하나 또 탄생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어요. 일단 김지훈 감독 자체가 흥행 작품을 많이 만들어내는 감독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대작을 많이 했고, 네. 예, 그 코믹 잔혹극이란 독특한 장르였죠. 그 시나리오 공모에서 상을 타면서 조용한 가족으로 뭐 송강호 씨도 굉장히 예, 각인됐고 그 작품으로부터 출발했는데요. 반치광이나 뭐 장화홍련 또 뭐 당대 최고의 느와르라고 할 수 있겠죠. 달콤한 인생 그리고 놈놈놈 뭐 악마를 보았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김지훈 감독이 굉장히 대중을 잘 읽기도 하지만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가 자신의 세계에 좀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장르를 계속 도전했다는 거 이게 높이 평가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SF까지 해서 사람인 일이랑 이래서 인랑이라는 작품인데요. 공각기동대로 유명한 오시마모루 감독의 작품을 이렇게 가져와서 일본 만화 영화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원작이? 예, 한국화해서 이제 조금 상황은 다른데 예, 비슷한 뭐 근데 제가 조금 뭐 아쉽다고 한다면 양우석 감독의 강철비도 있었지만 예. 지금 남북이 굉장히 화해 모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좀 냉전 트렌드가 과연 먹힐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건 또 남북의 뭐 스파이전 첫 버전 이런 겁니까? 뭐 그런 것이죠. 예, 양쪽의 세력들이 공안 세력들이 이제 통일에 반대하는 세력 간의 암투 뭐 이런 것들을 핵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현실에 돌아가는 것과 조금 이제 안 맞물리니까 좀 몰입도가 좀 어떻게 될지 만듦새는 굉장히 좋다고 하고요. 대구에서도 저희 쪽에서 로케이션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대는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예. 방송 이야기로 갑시다. 프로듀스 101. 네. 101 하면 안 되나요? 101 해도 되죠. 되나요? 네, 100일도 되고. 네. 그래요? 아, 100일도 됩니까? 이런 거 할 때마다 조금 움찔움찔해요. 잘못 읽는 건 아닌가. 네. B2B 같은 경우도 B2B 이랬다가 큰일 납니다. 자, 프로듀스 101. 네. 예, 이은 프로듀스 48. 네, 48이라고 읽어도 되고 48이라고 읽어도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작가의 계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옆에 48이라고 적어놨네요. 프로듀스 48이랬다가는 아주 그냥 큰일 날 뻔했어요. 프로듀스 48 뭡니까? 일단 프로듀스 101의 시즌 3 격인데요. 프로듀스 48 이렇게 뭐 48, 뭐 48 이렇게 읽어도 되고 한일 합장 공동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시즌 1, 2에는 한국 그 아이돌 연습생들만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한일 양국의 연습생들이 다 같이 96명이 나와서 대결을 벌이는 프로그램입니다. 대결을 벌여요? 네, 벌인 다음에 이제 똑같이 투표를 통해서 12명을 이제 이번에는 12명을 뽑고요. 그 12명이 이제 2년 6개월 동안 활동을 하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 오가면서 활동하겠네요. 네, 그래서 원래 시즌 1 때 탄생했던 IOI는 1년, 계약 기간 1년 동안 활동을 했고, 지금 101은 1년 6개월이에요. 근데 이 지금 48에 나오는 이 그룹은 해외를 왔다 갔다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보다 긴 2년 6개월 이렇게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예. 2년 6개월 활동한 후에는 뭐 어떤 데뷔를 하거나 뭐 이런 형태가 되는가요? 그렇죠. 각자 이제 회사 소속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IOI처럼 각자 회사로 돌아가서 이제 활동을 하는 시기죠. 네. 우익 논란은 뭐예요? 무슨 말입니까? AKB48이라는 그 일본 그룹. 일본 그룹의 그 컨셉과 그리고 프로듀스 101을 합해서 만든 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AKB48은 지금 일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콘서트도 하고 뭐 각종 공연도 하는데 그 콘서트 때 우길기를 이제 새겨진 무대 의상을 입고 콘서트를 하면서 좀 우익 논란을 빚었고 그 회사 자체도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좀 논란이 많이 일었는데 최근에 그 제작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김용범 국장과 안준영 PD 등이 나와서 이제 전혀 그 회사는
추구하는 우익과 전체적인 이념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멤버들의 그런 것도 관련이 없다고 좀 해명을 하면서 앞으로 좀 조심해서 연출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 김용범 국장이 이걸 총괄했나 보죠? 네, 국장. 김용범 국장. 김용민 씨 동생. 네, 맞아요. 네. 그 지난번 프로듀스 101 시리즈에서 악마의 편집 논란이 좀 심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또 그 처음 하다 보니까 좀 극적인 상황을 좀 만들었어야 됐었고 또 화제를 만들었어야 돼서 좀 일부 멤버들이 좀 희생양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뭐 일부러 네거티브하게 그런 식으로 홍보하려고 하지 않았냐. 그렇죠. 네. 그런 논란도 많이 일어서. 네. 남배우 씨 지금 계속 호응해주고 있는데 아세요? 프로듀스 101? 제가 그 악마의 편집 부분을 봤습니다. 아, 봤어요? 네, 보니까 이 작가님도 그 팟캐스트 같은 편집을 잘 하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 편집을 통해서 한 사람을, 굉장히 수렁으로 몰아넣는 그런 어떤 좋게 말하면 악동입니다만 그런 느낌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 느낌이군요. 아시겠죠? 많았네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깔깔깔 뭐 이렇게 즐거워요 뭐 이런 장면이 나오면 네. 그 장면이 가사 부분이 진짜 즐겁게 놀아야 되는 장면이에요. 그 놀면 보아 씨나 다른 분들이 아니 1년이나 준비해서 안무가 그 모양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부분이 지나고 나서 제대로 춤을 추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편집에 넣으니까 굉장히 게으르고 불성실했던 연습생인 것처럼 비춰져서 그래서 또 악플이 오고 이런 걸 이제 제작진이 굉장히 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희생자를 계속 만들어내는 예. 주로 자주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하는 걸 여기서 하고 있군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영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으로. 예. 네, 알겠습니다. 그 프로듀스 101 아신다고 했으니까 그 따로 성대모사 준비한 거 아닙니까? 남배우 씨. 성대모사는 히든싱어라고 하십니다. 히든싱어? 네. 누구 히든싱어? 전형어로고 하시는군요. 네, 히든싱어 제가 오늘 그 간담회를 갔다 왔거든요. 이번 주에 히든싱어 시즌 5가 시작을 해서. 다시 시작한다? 네. 3년 만에 시작하는 거여서 아마 시청자들도 굉장히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2015년에 시즌 4를 이후로 이제 3년 만에 돌아오는 것이어서. 근데 이게 상당한 인기를 끌었는데. 네. 3년 동안 왜 안 했대요? 아무래도 모창 능력자를 찾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가수들이 출연 섭외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시즌 4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가수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제 출연하는 가수들이 좀 방송 출연을 좀 안 하는 가수들이 좀 많고 예.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해서 그래서 3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첫 해가 중요할 텐데 누굽니까? 강타 씨요. 강타 씨요? H.O.T의 강타 씨. 강타 씨는 H.O.T 그룹으로 활동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그리고 이후에는 또 솔로 가수로도 또 인정을 받았는데 네. 사실 생각해보면 강타 씨 노래를 누가 따라하거나 부르는 거를 기억이 좀 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좀 신선하게 그리고 히든싱어도 중요한 게 가수의 그 역사 또 가수와 팬과의 어떤 끈끈한 그런 추억을 좀 되돌아보는 것을 좀 콘셉트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타 씨나 H.O.T로 굉장히 활동을 했고 활발하게 활동했고 팬덤도 탄탄하고 그리고 또 히트곡도 4곡 이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 시즌 5를 알리는데 굉장히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강타 씨를 섭외를 했고 이제 그 2회, 3회, 4회, 5회까지는 다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누굽니까? 전인권 씨, 싸이 씨, 케이윌 씨, 린 씨까지. 예. 네. 남배우 씨 그럼 누구를 성대모사 하겠다는 거예요? 다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제 제 역량상 무리가 아닐까. 예. 뭐, 강타 씨 같은 경우도 행복 뭐 이런 노래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너무나 길기 때문에. 가장 본인이 자신 있는 한 분만. 이문세 씨 것도 뭐 남들도 모르게 뭐 이것도 있고요. 전인권 씨 걱정 말아도 있고. 그리고 그 아이유 씨가 불렀던 그 나의 옛날 이야기. 뭐 이런 것들도 제가 가능하지 않겠나. 네, 그거 원래 김창완 씨 노래죠. 원래 제일 잘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조덕배 씨 노래. 조덕배 씨. 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과연 제가 몇 소절까지 할 수 있을지 제지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쓸쓸하던 그 골목을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난 기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2줄 했습니다. 네. 예,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닙니까? 김하진 기자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예, 김하진 기자는. 어디 갔습니까, 김하진 기자? 사라졌습니다. 저에게 한 줄 이상을 기대하지 않았던 책상 밑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뒤에도 많은데. 사랑한다 말 못하고
대의대한 좀 배신감이 드는 게 아까 밖에서 굉장히 열심히 막 적고 연습하셨거든요. 되게 기대하고 들어왔는데 알고 있었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철없던 사람아. 예, 철이 없었습니다. 예. 미혼 50대였습니다. 예. 조덕배 씨 흉내낸 거죠? 예, 원래는 이제 요즘 분들이 아이유 씨 노래를 알기 때문에 제가 타겟층을 과연 어디로 갈까 고민했는데 아이유라고 우기고 이제 조덕배 씨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권 씨도 노래도 제가 잘 아니, 할 수 그만 있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예. 대체적으로 조금 약물에 의존하신 분들 제가 좀 좋아하기도 합니다. 예. 조덕배 조덕배 씨 다 약물에 의존하셨죠. 조덕배 씨가 제일 자신 있어서 한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뭐 저도 그 정도는 누구나 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들고. 그래서 아마 이 작가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그냥 부르지 마시고 모창을 하세요 이렇게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래도 오늘 굉장히 기분 좋으신지 저를 구박 안 하셔서 상당히 좋습니다. 예. 한 두 소절 들어줬으면 됐죠. 아 이건 고맙죠. 요즘 뭐 굉장히 자애로워지신 것 같아요. 선거 결과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지요. 예. 팟빵 앱으로 이 작가 누나팬님께서 한참 귀여울 나이 53살. 53살입니까? 코리안 에이지로.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크리스마스라서 사실 많이 깎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아, 크리스마스라 손해 많이 봤네요. 네, 손해 많이 봤죠. 제가 굉장히 어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도 되겠죠? 네, 김하진 기자 다시 나타나 주세요. 네. 나타났습니다. 예. 아이유 한번 할까요? 아이유로 하라고요? 이 노래를? 예. 그런 미성이 나올 수 있을지 제가 그거는 자신이 없는데. 전인권 한번 합시다. 전인권 씨는 이외에도 이제 뭘 해야 되죠? 나오니까. 전인권 씨. 네. 걱정 말아요, 그대. 네, 아무거나 하세요. 가사를 잘 모르겠는데 좀 불러주시겠어요? 뭘 준비한 겁니까? 그럼 아까 전에. 뭐 다 알긴 아는데 지금 그리고 이문세 씨. 됐습니다. 예. 남들도 알겠습니다. 모르게 그 저음으로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서성이가 울었지 지나온 날들이 가슴에 또 자, 돌아가셨네. 다음 가수 장윤정 씨의 모친이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됐어요? 네, 장윤정 씨 모친이 이제 최근에 지인에게 4억을 빌렸는데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구속된 상태인데요. 예. 사실 장윤정 씨가 도경환 씨와 2013년에 결혼을 할 때 예.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어요. 그 모친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뭐 그렇게 좀 그렇게 굉장히 악화됐죠. 저는 정말 이 정도의 가족은 잘 못 봤습니다. 육모 씨인데. 그 정신 돌아오세요 빨리. 네네. 책상부터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올래요? 원래 이제 가만히 계세요. 지금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남태우 씨 얼굴을 보지 마시고. 제가 모친을 만나고 온 것처럼 어떻게라도 저 시간을 끌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조덕배 목소리가 계속 생각납니까? 덕배는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육모 씨. 예, 4억. 네네. 장윤정 씨 모친의 소식이 한동안은 좀 잊혀졌었어요. 네. 그리고 장윤정 씨 굉장히 결혼해서 잘 살고 최근에는 둘째 임신 소식까지 전해져서 굉장히 응원도 많이 하고 축복도 받았는데 다시 또 모친의 또 사기 혐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면서 혹시 이 피해가 장윤정 씨한테 또 뭐 입히진 않을까 이런 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윤정 씨하고 장윤정 씨 모친은 그래서 제가 뭐 남의 가정사에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네. 이미 좀 깨진 관계가 아닌가. 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연락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네, 만나지도 않은 상태여서 그럼 장윤정 씨한테 피해가 안 가는 거 아닐까요? 그래도 아무래도 그 육 씨가 그때도 그 2013년에도 매스컴과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또 이슈를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이런 사기 과정에서 장윤정 씨 이름을 대면서 뭐 사기를 하지 않았을까, 사기를 치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고 또 이런 피해가 또 장윤정 씨한테 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네. 전형적인 이건 어떻게 보면 가족이지만 남보다 못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어떤 공방을 벌이고 있고 실제로 또 지난 5월에 장윤정 씨가 둘째를 임신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리적 충격 같은 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실제적인 뭐 자신의 이름을 도용해서 돈을 빌렸거나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네.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많은 팬들이 장윤정 씨의 어떤 행복한 결혼 생활에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 아닌가 이렇게 네, 맞아요. 보고 있죠. 남동생하고도 연락이 안 되는 안 좋죠, 이제? 남동생. 다 같이. 예. 남동생에게는 소송을 제기해서 3억 2천만 원을 돌려받기도 했습니다. 2015년에. 돌려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아주 그 남동생하고 모친하고
장준현 씨하고 관계는 완전히 뭐 절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정말 보기에 좀 난감한 정도의 가족사가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 뭐 이번 지방선거 정치판에도 가족사 문제로 시끄러웠던 후보가 있었잖아요. 네. 상대 후보가 네거티브 네. 올리고 50년 이상을 사셨으니까 네. 주위에 또 이런 걸 많이 봤을 거예요 아마. 예, 그렇죠. 예. 가족 관계가 참 잘, 그러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아주 친하면 서로 치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마음이 돌았었을 때 오히려 그게 공격수단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번 이렇게 일반적인 지인 관계에서는 뭐 좀 사이가 나빴다가도 다시 회복되기도 하지만 한번 갈라서면 가족 관계는 오히려 남보다 훨씬 못한 관계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도 뭐 장윤정 씨가 지난번 논란이 났을 때 씩씩하게 활동했지 않습니까? 네, 계속 활동을 했고 이번에도 사실 그 말씀하신 대로 장윤정 씨가 뭐 입장을 표명하거나 이런 뭐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활동 활발하게 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예. 여러 가지 의견들 지금 댓글로 오고 있는데 장윤정 씨 이야기는 없고요. 전부 남배우 씨 얘기로 가득하네요. 네, 질문 하나 해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없고요. 네. 그냥 감탄사만 있었습니다. 감탄사만 네. 있습니다. 네. 방송 사고 날 뻔했다 뭐 이런. 사고다 이 정도로. 네. 이제 끝낼 시간인데요. 제가 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액션을. 그 답글도 스스로 다시잖아요. 청취자들한테. 네, 달기도 합니다. 오늘 가서 답글 달아주세요. 오늘은 이제 폰을 분실했기 때문에 지금 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폰만 있었다면 바로 달았겠죠. 여러 가지 하시는군요. 예. 버라이어티 하죠. 예. 마칠 시간입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조독배 한번 더 갈까요? 또 그걸 해야 됩니까? 계속 가야 됩니까? 그럼 못했던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없었던 지난 날의 아름답던 그 밤들을 아직도 다 같이 난 사랑합니다. 좋지 않습니까? 오늘 두 분 여기까지만. 지금 방금 밖에서 들어오신 분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사고인 줄 알고. 예, 방송 사고자 깜짝 놀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이런 사고가. 그래요. 그대는 나의 모든 네, 두 분 것을 수고하셨고 아스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장한 사람아.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